예, 수험생 여러분,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양도소득세 241페이지 장기 부유특별공제역 기본공제 있죠? 여기를 봅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가필, 그 다음에 차,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했고요. 이제 장기 부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요.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이제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했고 장기 부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양도차익 계산을 하고 이제 장기 부유특별공제입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부유특별공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계산 구조를 소개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근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장기 보유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정해 줍니다. 자, 공제 취지는 바꿔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장기 보유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결집효과라는 게 생겨요. 결집효과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동결효과, 양도를 기피하는 동결효과라는 게 생기고 또 명목소득만 굉장히 커져서 이렇게 명목소득을 제거하고요.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이게 이제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 특징인데, 자, 여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결집효과, 동결효과. 결집효과를 완화하고 동결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건데 장기 보유 특징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이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요.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이 자산을 보세요.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보유할 때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요.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보유한 동안에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써놨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킨 조세가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면 보유기간이 길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더 많이 쌓여져요. 즉 이것을 누적 효과라고 하는데, 자, 장기 보유하다 보면 세금을 보유하면서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더 많이 쌓여지니까 단기 보유자보다 장기 보유자가 더 많이 결집 효과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고, 장기 보유자가 단기 보유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 그러면 양도를 기피하겠죠. 장기 보유자일수록 양도를 기피하는데 이것을 동결 효과라고 합니다. 동결 효과를 방지하고 또 명목소득 제거. 우리가 20몇 년 전에 제가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였냐 물어보면 오프라인에서 수강생들이 중구난방이에요. 자, 근데 통설적 견해가 한 150원 정도 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그것도 중구난방인데, 아니야 우리 동네는 500원 주고 샀어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막 있는데 한 1,500원 정도 뭐 한답니다. 권장 소비자가가. 그러면 물가가 한 10배 정도 뛰었는데요. 자, 그 시기에 옛날 20몇 년 전 시기에 평당 10만 원 주고 산 땅을 지금 20몇 년 흘러서 평당 20만 원 가격대의 땅을 팝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은 명목소득이 배로 남았으니까 양도소득세는 많이 나와요. 근데 그동안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세금 낸 거라든가 이런 거 기회비용 생각하면 이 사람 망한 거죠. 물가 10배 뛸 동안에 땅값 2배밖에 안 뛰었잖아요. 그래서 명목소득만 커지는 그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취지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취지에 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줄 긋고 이런 거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적용 요건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적용 대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그래서요. 기억번입니다. 밑줄이요. 국내 소지하는 토지요. 비사업용 토지 포함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장특공제 요거 작년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장특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입법 예고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우야무야 되고요.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는 걸 주의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포함해서 대상이 되고 토지 건물로서 등기되고 보유한이 3년 이상인 것이요. 자,
장기 보유병제는요, 여러분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국외 자산은 안 돼요. 해외에 있는 자산, 국외에 있는 자산은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 못 받아요. 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 자산 양도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자, 국내 소지하는 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됩니다.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이 되는데요. 자,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요거 3년, 항상 장기 보유통제라는 지문을 보면 3년을 염두에 두고 문제 풀어야 되는 3년. 그래서 장특공제 지문 봤다? 3년. 요거. 자, 3년을 보유하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또 반사적으로 습관이 돼가지고 3년 이러면 큰일 납니다. 시험장에서 이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고. 자, 어떻게 마음속으로만 딱 3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조합원 입주권도 대상인데 조합원 입주권이요. 가로 안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는 거 밑줄 짜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 보유별공제 대상인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점이 만약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라고 쳐요. 이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자, 종전주택이 있었는데요. 종전 건물과 토지가 있었는데 종전주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전주택이 있었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고 나중에 다 때려부시겠죠? 자, 그리고 뭘 받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가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이요. 장기 보유통제 대상인데 근데 사실은 조합원 입주권은요. 이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액, 입주권의 양도가액, 입주권의 취득가액,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액에다가 장특공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요. 조합원 입주권은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여기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다 보니까 종전주택은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에 종전 건물과 토지 이 주택의 양도차익에 한정해서 여기다가 공제를 정하는 거고요. 그런 얘기가 또 그 가로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조합원 입주권은 자,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에 때려부신 얘를 인정해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니은번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밑줄이고 다만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는 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요거에 한정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242페이지 배제되는 경우 나오는데요. 배제되는 경우 장기 보유통제, 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나머지 자산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지 항상 3년 미만인 자산, 토지, 건물 배제됩니다. 또 미등기 아니어야지 미등기 양도한 자산 배제됩니다. 또 그 다음에 리을번 국외 토지와 건물 양도하는 경우 국외 자산 양도했을 때는 안 돼요. 다른 나라 국가 경제까지 신경 안 써진다고 그랬죠. 국내의 자산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의 대상입니다. 자, 국외에서는 안 되고 또 동그라미 미음번이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양도시는 장특공제 배제됩니다. 또 비읍번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주택 수계산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일개 소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했을 때 자, 장특공제 배제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 수계산에 포함해요. 자, 그래가지고 1세대가 주택 하나가 있어요. 또 분양권 하나가 있어요.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으로서 이거 배제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가 나중에 이제 사실은 중과세율이 정되는 그걸 말하는 건데 하여튼 조정상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배제되고요. 자, 그래서 미음번 비읍번은 하여튼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폐지고, 15번과 2형번 읽어보면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이나 또 이상은 배제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다주택 배제 이렇게 하지 않고 왜 2주택과 3주택을 구별해 놨냐면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중과세율이 정되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과 3주택의 세율이 달라지기, 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조정대상, 이거 무조건,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요거 배제되는 것이라는 것은 나중에 양도소득세 세율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그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의 요건이 다른데 얘네들이 장특공제가 배제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용으로는 그냥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은 장특공제 배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요,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 차익, 자, 밑줄이고요. 가로는 생략하고 양도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 자, 보유 매년 2%씩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자, 밑줄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그 표를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을 양도했을 때는, 일반적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장특공제 공제율은 보유연수의 2%씩 적용해요.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 4, 8,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2, 50 이런 식으로 양도차익에 이렇게 공제율 2%씩 보유연수의 2%씩 적용해서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15년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공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2%씩 적용해서 공제율 2%씩 보유연수에, 그래가지고 6%부터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로 가시냐면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이요. 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요, 자,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자, 주의해서 한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인데 3년 이상 보유, 2년만 보유한 비과세인데 3년 이상 보유했는데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게 대표적인 예요? 고가주택이요. 실지 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가 되잖아요. 그럴 때 장특공제를 왕창해 줍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자산의 경우에는 그 양도 차익의 밑줄 보유기간별 공제율 매년 4%씩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 매년 4%씩 자 곱해가지고 보유연수에 4%씩 적용해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밑줄짝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해서 6%부터 30%까지 보유기간만 갖고 공제해 주는데, 보유기간별 공제율만 갖고. 근데 양도세 과세는 1세대 주택은 작년부터는 이제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한 공제율을 공제해 줍니다. 장특공제 공제율이. 자, 그래서 나눠놨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보유 연수에 8%씩 공제했는데 지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로 보유연수에 4%씩 각각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면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어요? 그럼 보유연수에 4%씩 공제를 적용하니까 4, 3, 12 이런 식으로,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4, 4, 16 이런 식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면 40%까지요. 그래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공제를 합한 공제를 정한다는 거, 장특공제 공제율을 양도책에다가. 그 다음에 거주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 이상만 거주해도 거주기간별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2년 이상 3년 미만인 보유하면 4, 2, 8. 자, 그 다음에 3년 이상 4년 미만 거주하면 자, 4, 3, 12, 12%. 그래서 만약에 3년 보유했고 2년 거주했다. 양도세 과세는 1세대 주택. 그러면 4, 3, 12 보유기간별 공제율 12%. 그 다음에 거주기간별 공제율 4, 2, 8, 8% 합쳐서 20%예요. 그래서 20%부터 자, 만약에 거주도 10년 이상, 보유도 10년 이상이면 최대 40%, 40%, 그래서 80%까지 최대 공제받습니다. 20에서 80%까지 장특공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 자,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를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공제는 그 원칙적으로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예외가 있는데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예외 같은 거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43페이지 양가로 4번 토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특공제는 각각 양도하는 자산별로 공제 산정해 줍니다. 양도 자산별로요. 자,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 양도하는 자산별로 공제해 준다.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특공제, 자, 여러분요,
넘어가는데 넘어가면서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여러분 봅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의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포함이고 또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고, 자, 국외자산 안 돼요. 또 국외자산 소지하는 자산 안 되고, 미등기 배제하고 3년 미만 보유하면 배제하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자산 안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 장특공제 배제합니다. 아셨죠? 이런 내용 꼭 아셔야 되고, 장특공제 공제율은 일반적으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보유연수의 2%씩.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6% 양도 차익에 최대, 그래서 15년 이상이면 30%까지 공제해줍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만 갖고 공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별 장특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한 게 공제율입니다. 그래서 보유기간별 공제는 보유연수의 4%씩, 거주기간별 공제는 거주연수의 4%씩. 그래가지고 최대 80%까지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예제 문제는 한번 볼게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결집효과나 동결효과의 예방 및 명목이익 제거 등 장특공제 세부담 완화하기 위해서 제도인 장기 보유특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이 종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국내 소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비사업용 토지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장기 보유특공제는 계산 시 보유하는 해당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이제 상속과 관련한 것은 뭐 지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다만 상속 그 가로 생략하고 에 의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특공제 보유하는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는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요. 우리가 상속받은 자산은 보유기간 기산점이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다 비교해 드릴 거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다 상속 개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요. 상속 개시부터 보유하는 기산이에요. 딱 하나 예외가 뭐냐면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하는 기산하고 나머지 세율 적용 시 빼놓고는 장특공제든 일반적인 비과세든 다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취득한 날 틀렸습니다. 상속 개시이고요. 3번 장기 보유특공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장특공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차감합니까? 가필, 차장소, 양도소득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기본공제지. 자, 우리 장기 보유특공제는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는 겁니다. 양도 차익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자, 차장이죠, 차장.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특공제에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양도 차익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거고. 4번 장기 보유특공제는 납세문자 신청에 납세지 관할 세무장에 승인이 있어야 한다.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청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5번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10년 보유한 자산은 양도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한 금액을 장기 보유특공제로 공제한다는데, 이게요 지금 이 문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과세의 1세대 1주택은요 얘가 고가주택 같은 애들 무조건 보유기간만 갖고 공제하는 것도 틀려요. 10년 보유했다고 무조건 80%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0년 보유하고 거주까지 해야 돼요. 거주도 10년 거주해야 되는 거고, 또 이거 양도 가액의 80%가 아니에요. 자, 이게 문제는 지금 맞게 하려면 양도 차익의 80% 공제를 받으려면 이 문제는 거기 10년 보유만 돼 있으면 안 되고, 문제 지문에서 거기 5번 지문 끝에 첫 번째 줄 끝에 10년 보유 및 10년 거주요. 10년 거주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장특공제는 공제를 8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연수의 4%씩 적용해서 보유기간별 공제를 40%, 그 다음에 거주기간별 10년 거주했으니까 거주연수의 4%씩, 그래서 40%, 자, 그래서 최대 80%까지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년 보유 및 10년 거주라고 10년 거주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거 틀린 것은 양도 가액의
공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장특공제는 양도 차상이니까 양도 차익에다 공제를 정하는 거니까 양도 차익이 1억이면 장특공제는 이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10년 보유만 하면 공제율은 양도 차익의 100분의 40으로 되겠거나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10년 보유면 10년 거주했을 때 80%지 10년 보유만 하면 40% 공제만 받아요. 양도 차익이에요. 양도 가액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필 차상 소 양도소득 금액 계산했어요. 기본공제 공제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할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보시면 양도 기본공제는요, 공제 대상 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양도세 대상 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 여러분요, 거기 윗줄 쫙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국외자산이든 해외에 있는 자산이든 장특공제 안 됐잖아요. 기본공제는 국외자산이든 그 다음에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줍니다.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자, 등기가 되는데 안 된 기본공제 배제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자,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인데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국외자산이든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관계없이. 그래서 거기 밑줄입니다. 미등기 양도산을 제외한 양도세 대상 자산은 보유기간이나 자산의 종류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밑줄 쫙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가 부동산 등 소득금액, 그래서 자 봅니다. 공제금액을 보세요. 양도소득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는 밑줄 짝이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는데 가필 차장 소기과잖아요. 이때 말하는 소득별은 양도소득금액별을 말하는 거예요. 양도소득금액별로 양도소득금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이요.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지금 245페이지 펼 보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1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신탁수익권에서 250. 그래서 각각 연 250이니까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또 구별해서 기본공제해 주는데 국내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국외 자산 양도소득금액을 구별해서 각각 공제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국내 자산만 양도했을 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국외 자산에서는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 자산 이런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또 기본 공제 2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자산에서는 주식이나 파생상품이나 신탁수익권은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공제한다는 거. 자, 그래서 소득을 4종류로 나눠서 부동산 등에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신탁수익권에서 250 이렇게 각각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법을 봅니다. 미등기 양도사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양도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자산의 종류나 보유기간 관계없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양도세 자산 다 돼요. 아까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었지만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 다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양도자산, 주식이나 출자 지분 이런 것도 주식도 받을 수 있고 파생상품도 받고 다 받습니다.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한 경우 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단위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므로 동일한 구분계산 단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양도자산이 있는 경우에 자산별로 각각 공제하는 것이 아니며 자산 종류별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한다. 아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1번을 바로 봅니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으면 감면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 먼저 공제한다. 밑줄 짝이요. 2번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합니다. 밑줄 짝이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어떤 얘기인지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갑이라는 양도자가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이때 우리가 8년 제촌 작용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사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데 100% 감면이요. 1년 내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100% 감면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1억 2천이다 그러면 1억까지는
감면받는데 100% 1억까지는 감면받는데 1억을 넘는 부분은 과세가 돼요. 그래서 감면 한도가 있어요. 1년 내 1억 원 한도에서만 감면해줘요. 자, 어떻든 간에 만약에 농지를 8년 제촌 장농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만약에 양도소득 금액이 8천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감면을 받았겠죠. 그러면 감면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이 있었어요. 감면 받는 경우에는 이 감면소득 금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500만 원, 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400만 원이에요.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럼 보세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감면소득금액 외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소득금액에서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줘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토지에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전부 합쳐서 여기서 얼마? 250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서는 못 받고 기본세 250만 원 이런 얘기입니다. 감면소득금액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감면소득금액 외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소득금액 중에서는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 줍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엔 을이란 사람이 양도를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제가 설명드린 사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기본공제 받아요. 얼마 받냐면 200만 원 받습니다. 자, 양도소득금액이 만약에 200인데 기본공제 250 한다고 하면 과세표준 마이너스 50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기본공제 보세요.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면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200만 원에 공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는 건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 200만 원이면 200만 원 공제받습니다. 또 이번에는요. 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토지 양도시?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에서 1년에 250인데, 자, 만약에 여기 보세요. 만약에 더 이상 양도한 게 없다 그러면 여기 봅니다. 만약에 더 이상 양도한 게 없다. 건물만 양도했고 더 이상 양도가 없다. 그러면 이제 건물 200만 원 기본공제 받고요. 1년에 250이니까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느냐? 아니에요.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토지를 만약에 또 이번에 또 양도했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3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여기서 200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얼마만? 50만 원만 받습니다. 250만 원. 이런 식으로요. 또 이번엔 보세요.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병이라는 사람이, 자, 또 기본공제 보세요.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400만 원. 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200만 원. 자,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만약에 또 이 사람이 건물을 양도했는데 골프용권이라고 할까요? 골프용권. 기타 자산. 골프용권. 골프용권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5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를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자, 먼저 토지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요? 250만 원이요. 자, 250만 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에서는요. 주식과 토지, 건물, 부동산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여기서 250, 주식에서 250. 주식은 별개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근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 200만 원. 골프용권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250이니까 여기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에서 250, 주식에서 200,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니까 골프용권에서는 못 받고 그래서 450.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기본공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뭐 공동소유, 양가로 보면 공동소유 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한다는 건데, 거기 양가로 5번 봅니다. 공동소유 자산을 양도한 경우, 공동소유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유주별로 안분해서 양도자별로 양도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공동소유자 각각 양도소 금액에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비출자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기본공제 각각. 자, 각각 공제해 준다. 만약에
공동소유 자산을 양도하잖아요. 자, 공동소유 자산을 양도하면 공동소유, 갑과 을 공동소유 자산이다. 그러면 공동소유 자산 양도한 경우에 기본 공제는 물적 공제라 사람은 안 봐요. 그냥 물건 보고 보유기한에 따라 장특 공제 공제해 줍니다. 근데 기본 공제는 인적 공제라 사람을 보고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줘요. 250만 원씩. 그러니까 기본 공제는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양도세 유리한 것 중에 하나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기본 공제를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면 250만 원만 받지만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각각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자, 각각 공제해 주니까 그런 얘기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자, 어디로 가시느냐?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246페이지요.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가필, 차장, 소, 기익과 과세표준 구했습니다. 이제 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에서 과세표준 구했고 곱하기 세율에서 이제 우리가 산출세 구해야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산출세 계산을 위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세율을 보겠습니다. 자, 고개를 또 한번 드시고 계신 곳에서 목운동 한번 합니다, 여러분. 자, 목운동. 어이구, 자, 목운동 한번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그리고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자, 힘내시면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46페이지 양도세 세율입니다. 양도세 세율은 보시면요,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요,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및 주식 출자 지분에서 동그라미 1번이요. 미출입니다.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을 당할 때는 해당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는 거 쫙 미출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양도세요.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취득세에서는 동일한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높은 세율을 정한다고 그랬죠. 양도세는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큰 것,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참고적으로 보세요. 소득세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에 산출세액 그렇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봅니다. 하여튼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하면 각각 해당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 중 큰 것을 세액으로 한다.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자, 밑줄입니다. 한 필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가 있고 비사업용 토지가 있어요. 한 필지에. 그럴 때는 각각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서 양도세 산출세를 계산한다. 각각 세율을 다르게 세율을 정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와 일반 토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양도세 세율은 자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여기 건물에서 주택 제외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제외입니다. 따로 세율이 적용되니까. 자, 그럴 때 미등기 양도된 자산 70%고 자, 등기됐다 그러면 2년 이상일 때 일반적으로는 6에서 45% 적용되는데 만약에 비사업용 토지다 그러면 이 6에서 45%를 우리가 소득세에서는 기본 세율이라고 하는데요. 6에서 45% 초과도진세율, 6에서 45% 과표 크기에 따른 이 초과도진세율을 8단계 초과도진세율을 과세표준금액 크기에 따라서 6에서 45%까지 초과도진세율을 우리가 소득세에서 흔히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본세율이라고 해요. 소득세에서 기본세율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기본세율이요. 자, 6에서 45% 초과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이 기본세율 6에서 45% 여기다가 10%를 할증해요. 그래서 기본세율 6에서 45% 여기다가 10%를 할증해요.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하니까 결국은 16%부터 55%까지 자, 초과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40%인데 자, 40%인데 비사업용 토지는 일단 40%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만 기억하세요. 자, 뭐냐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입니다. 보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 보유하면 50%예요. 다만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해. 그럼 이런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사실은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기본 세율이라고 해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이 무조건 적용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1년 미만이었으면 50%도 적용돼요. 예? 1년 미만은 원래 50%예요. 그러면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더하면 각각 세율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만약에 또 어떤 자산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였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6에서 45% 적용되고요. 이게 기본 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요게 이제 더 크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요게 더 클 수도 있고 요게 더 클 수도 있겠죠. 과표 크기에 따라서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더하면 각각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 중 큰 것으로 합니다. 예? 이건 과표 크기에 따라서 어떤 게 이게 더 클 수도 있고 이게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미등기 70이고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5% 이렇게 딱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B3용 토지는 기본세율에다가 10%를 할증합니다. 10%를 할증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다주택 자 봅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이요.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세율을 특히 이제 별 표시하는 거 잘 기억합니다. 미등기 한다면 70%고요. 자,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요. 등기됐을 때는 조합원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등기됐을 때는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5%예요. 근데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이면 무조건 60%예요. 2년 부에서도 60%예요. 분양권은.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5%잖아요. 근데 분양권은 무조건 60%입니다. 이걸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자, 별 표시해놓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47페이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심화 과정에서 알려드릴게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다가 2년 이상 보였을 때 기본세율이 기본적으로 20% 할증하고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이면 30% 할증한다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참고적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고 기타 자산은 골프용권, 골프용권은 뭘 기억하면 항상 여러분 기타 자산은 특정 시설물 이용용권, 사회상환자산과 함께한다는 용어권, 이축권 등등이 있었는데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 자산 이렇게 해서 기타 자산은 골프용권이요. 이렇게 딱 알아두시고요. 보유경과 무관하게 기본세율을 정한다. 그래서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자, 이렇게 무조건 그러니까 좌우지간 초과누수율이에요.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초과누수율입니다. 좌우지간 초과누수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타 자산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 자산 골프용권 좌우지간 초과누진세율 하면서 판소리하고 그랬었는데 자, 여러분요 이렇게요. 조정대상 지역 내 그 위에 뭐 양가로 3번 내용은 하여튼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다. 1세대 2주택이면 이쪽에 써야 되겠네요. 네, 자, 죄송합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 내 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면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1세대 2주택은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다 그러면 2주택은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기본세율 적용될 때 6에서 45% 기본세율 적용될 때 여기 기본세율에다가 20%를 할증하고요. 그래서 26에서 65%까지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은 여기 기본세율에다가 30%를 할증해요. 그래서 36%부터 75%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얘가 1년 미만 보유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 중 큰 것으로 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참 주택은 그러고 보니까 주택은 1년 미만이면 참 70%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네요. 참 그건 주의하시고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어떻든 간에 만약에 1세대 2주택인데 얘가 1년 미만 보였으면 70%예요. 그러면 26에서 65% 이거하고 70%하고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에 해당하니까 둘 중 큰 것을 세고로 하고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요것만 기억합니다. 요거만.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가로 5번 초과투진세율이 뭔지 한번 보세요. 거기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일 때 6% 정도 되는 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6%.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다. 자, 양도세 과세 표준이 과세 표준 구했더니 1200만 원 이하다. 그럼 6%입니다. 1000만 원이면 과세 표준 1000만 원이면 6% 하면 그러면 60만 원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 원 초과하면 45%까지 과표가 8단계 초과인수율이 적용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1200만 원 이하 6%는 밑줄을 긋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요,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일반적으로 당해대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따지는데 다만 거기 상속증여 및 합병 등에서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밑줄 쫙. 상속계실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상속계실 X해 놓으세요. 자,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은 아까 우리가 장기 보유등재 적용시든 뭐든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계실부터 양도일까지로 따지는데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계실이 아니라 피상속인,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저거 주의하시고요. 됐습니다. 나머지 이월과세 이런 거는 전혀 보지 마세요. 이월과세 특례는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이월과세 특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 6번입니다. 미등기 양도례산이요. 양가로 1번 미등기 양도시 불이익사항이요. 자, 여러분 미등기 양도했다.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자는 팔았다. 그러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불이익을 주는데요. 미등기 양도시 불이익사항 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다 배제입니다. 밑줄 짝이요. 뭐 옛날 시험에 비과세는 배제되지만 감면은 좀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비과세 감면 다 배제예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등재 배제입니다. 또 249페이지 기본공제 배제입니다. 자, 미등기 양도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입니다. 그리고 4번 최고세율 70% 세율 정합니다. 밑줄이요. 자, 미등기 양도되면 최고세율 70%를 정한다는 거. 자, 꼭 알아두시고요. 근데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이제 뭐 우리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는 것은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미등기 불이익상에서 표에서 보니까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여기 필요경비는 공제된다. 밑줄 짝이요. 자, 거기 경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표에. 미등기 불이익상에서.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배제, 장특공제, 기본공제 배제, 최고세율 70% 적용. 자, 근데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뭐는 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경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 거 밑줄이고, 그 다음에 250페이지 양가로 2번 등기의제. 이건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것으로 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거 우리 다음에 자세히 심화 과정 때 볼 건데요. 거기 동그라미 2번을 좀 보세요.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자산 양도한 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어요. 불이익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동그라미 6번이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밑줄이요. 7번 건물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상 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배지를 토지구입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 자, 도시개발법 밑줄이요. 제가 그랬어요.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지하는 거다. 법률 규정에 의한 거라.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등기 양도되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불이익 주지 않는 건데요. 다음에 심화 과정 때 정교하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동그라미 2번 법률의 규정이나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어요. 이거부터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불이익 주면 안 되겠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비과세상의 1세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를 한 자산. 아니,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예. 네.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인데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를 부과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고 등기 의지에서 비과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7번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미등기 양도되는데도 등기된 것으로 의지해서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장특공제, 기본공제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고요.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기본 이론에서 너무 막 힘들어하기 때문에 자, 제가 우리가 가필상 수익과 곱하기 세율 상출세 구하는 과정 받고 저 미등기양도했을 때 불이익상 또 이런 거 받고 자, 우리가 이제 다 했습니다. 세율까지 다 해서 받고 이율과세 특례는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255페이지 제6절 납세 절차입니다. 자, 여러분 양도세는 자, 납세 절차를 또 한번 볼 건데 고기 한번 드시고 목 운동 또 한번 합니다, 여러분. 자, 중요합니다. 납세 절차 별표 3개 하시고 여러분들 자, 목 운동 하면서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다시 하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알아서 기지개도 켜시면서 스트레칭을 알아서 합니다. 프리스타일로 몸을 푸시고 제6절 납세 절차의 별표 3개 합니다. 시험에 무조건 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먼저 납세지는 편하게 한번 보세요. 거주자일 때 동그라미 1번이요. 거주의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자 주소지관을 세무서로 한다. 당연하죠.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그래서 국세는 집값가운 것을 분립을 하고 주소지입니다. 양도자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도하는 물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어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집값가운 주소지관을 세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비거주자일 때는 뭐 당연히 비거주자는 주소나 거소로 갈 수 없으니까 마돈나 떠올리세요. 마돈나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를 떠올리시면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로 합니다. 밑줄이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예정신고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납부라는 것이 있어요. 먼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입니다. 적용 대상자,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자, 이 경우 여기요, 이게 중요한 건 이건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는 거 밑줄 쫙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을 때는 양도 차익이 없어요. 또는 마이너스 양도 차손인 경우에는 예정 신고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밑줄짝이요. 그 다음에 2번이요. 확정신고납부 마찬가지로 예정신고납부 할 수 있게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고기한 봅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요. 양도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는 예정신고기한 그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지 양도일로부터 2개월 아닙니다. 밑줄 쫙이요. 자, 그 다음에 계속이어서 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자, 허가 대상 부동산 양도.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자,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이것도 밑줄입니다. 사실상 잔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그 양도소 과세 표준을 자, 여기 밑줄입니다. 허가일, 허가구역 해제가 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밑줄입니다.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다. 허가일 전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금 청산일은 4월 10일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은 것은 5월 4일이에요. 그러면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그러면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을 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을 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원래 양도세는 양도일,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죠. 양도일이 속한다 말로부터 2개월이 지내잖아요, 원래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원래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대금 청산일, 양도일이 4월 10일, 성술급한 사람이 4월 12일 날 양도세를 신고납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신고납부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허가를 못 받으면 탁광되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낸 거 돌려줘야 되고 돌려받아야 되고 서로 골치 아파지니까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을 때는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법령의 반대속으로 그러면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그럴 때는 이제 원치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원래대로 돌아가서 양도리 속하는 날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 내고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날 말일로부터 2개월이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 그래서 거기 부담부 증여가 거기 표에는 나와 있네요. 자, 예정신고 종합정리 별 표시해 놓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양도로 보잖아요. 그럴 때 양도세가 과세될 때 요거 양도리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3개월을 미줄 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얘만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양도리 속한 달에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거 꼭 주의합니다. 자, 요거 2개월 바꾸겠죠? 예, 옳은 지문으로 그냥 나온 적이 있는데 바꾸면 2개월 바꿉니다. 부담부 증여는 양도리 속한 달에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거 별 표시해놓고 꼭 알아두시고요. 예정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됩니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기 하나로 딱 지나면 의무 위반은 적용됐더라 40, 20, 10%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원 가산세 1일 0.025%씩 적용됩니다. 물론 이제 미납부했을 때 이제 3% 납부정가산세 만약에 거기서 받았는데 미납부하면 3%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256페이지 D급번에 납부정가산세 A번에 10만 분의 25로 되는데 요거 10만 분의 25로 되는데 안 해요. 요거 10만 분의 22로 고쳐야죠. 지금 0.022%로 개정이 됐죠. 0.022%로 개정이 됐습니다. 10만 분의 22로 고쳐야 됩니다. 자,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B번 3%는 이거는 고의서가 발부됐을 때 양도세를 예정신고 납부를 불성실해서 과세관에서 다시 계산한 세금 합해가지고 고의서 보냈을 때 고의서 받았는데 미납부하면 3%인데 이거는 그 고의서 받았을 때 3%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다음에 또 그 C번에 보니까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씩 적용되는데 그 C번을 보세요. C번은 납부지원 가산세 요거요. 체납한 국세가요. 15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257페이지 동그라미 C번에서 세 번째 줄이요. 이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하려면 15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이게 100만 원이었다 150만 원 바뀐 건데 150만 원에 밑줄 그어놓고요.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0개월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5년인데 5년까지 물론 60개월이 5년이긴 하지만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가산세는 저희가 나중에 또 다 정리해드릴 기회가 또 있을 거고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을 보실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 예제 문제 한번 봅니다. 소득세 법상 사업자가 아닌 고자 갑이 2022년 5월 15일에 토지 거래 계약 허가에 관한 구역 외에 존재합니다. 양도했고 납부할 양도세액은 1,500만 원이다. 이 토지 양도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 거래는 없고 답장은 서로 독립적이고 주어진 거래 상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2022년 5월 15일 날 토지를 양도했답니다. 자, 양도세 납부할 세액은 1,500만 원이었답니다. 자, 설명 봅니다. 1번 2022년 7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예정신고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5월 15일이니까 양도리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해야 되고요. 2번 봅니다.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라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는 건데 이건 좀 이따가 봐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은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그러면 자 일단 확정신고까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보세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는 건데 확정신고까지 하고서 문제를 좀 보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확정신고를 이행했다고 해도요. 예정신고 불성실했을 때 예정신고 확정신고 어떤 관계냐 남남이에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요? 그러면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제가 좀 이따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2번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은 4번 지문 예정신고한 경우에 저 3번 분할납부 가능한데 분할납부 가능하고 4번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좀 이따가 확정신고를 좀 한꺼번에 설명드리면서 봐야 되는데 미리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넘어갑니다. 2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정신고요. 자,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봅니다. 여러분들 확정신고 보세요. 기업번의 확정신고 기한 양도수익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밑줄이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밑줄이요. 확정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 5월 달에요.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바로 외우세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 확정신고 해야 한다 밑줄이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때 예정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양도수 과세 표준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밑줄 쫙이고요.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반드시 해야 되고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봅니다.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으나 밑줄 쫙이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라도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줄 쫙이요. 어떤 경우냐? 기업번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위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액과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는다거나 자,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자, 이거 별 표시해 놓고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요때 건물을 양도했어요. 건물을 양도해서 양도 소득 금액이 만약에 4천만 원 나왔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양도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예정신고를. 그럼 다음 연도에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럼 다음 연도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거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예정신고 한 자는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했는데 뭐하러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자, 또 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이 사람이 또 이번에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인세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잖아요. 특히 이게 만약에 비례세율 대상이다. 60%, 70% 비례세율 대상일 때는 합산하든 따로 하든 결론이 똑같은데 이게 만약에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과세표준 금액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인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잖아요. 이렇게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는 합산해서 이것을 7천으로 해서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요. 7천으로 계산해서.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만 자,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누진세율 대상에서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자, 합산하지 않고 두 번째 예정신고 또 할 때 요것에 대해서만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럴 때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두 번이나 쭉 읽어보시고 기업번만 밑줄 쫙 꺼놓고요. 동그라미 2번 예정신고 이행한 경우에서 동그라미 기업번만 밑줄 쫙 꺼놓으시고요. 자, 아니 그 위에 본문도 예정신고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이행해야 한다. 밑줄이고 기업번만 밑줄이에요. 니은번은 뭐 읽어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이런 것들 감안해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 자, 확정신고 불이행 시 똑같습니다. 신고불성 실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를 또 고칩니다. 0.22%. 자, 0.02%로 요거 납부지원 가산세 정도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번 같은 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고의서가 발부됐을 때
적용되는 거라 그러니까 양도세를 예정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에서 고의소가 날라왔을 때 미납했을 때 3% 적용되는 거라 이 니은번은 신경 쓰지 마세요. 기억번만 적용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불성실하면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의무위반의 정도 따라 40, 20, 10% 깔고 일일 0.02%로 납부정가산세 적용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과세권자 세금계산에서 고의소가 날라왔는데 미납하면 그때는 가산 3%가 적용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돼 있죠. 거기 맨 마지막에 딴 건 자 참고로 보시고 259페이지 참고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주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여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좀만 더 힘내시고 여러분 보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자 감정가액 또는 환산주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입니다. 고의소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이요. 자, 증축은 바닥 면적액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한정해서 하여튼 고의소가 건물 신축 또는 증축하고 자, 쭉 밑줄입니다.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하는데 취득 가격을 매감 한기할 때 보세요. 감정가액.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한다. 매매사례가액으로 감정가액으로 환산주가액으로 그러면 매매사례가액 같은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집에서 그렇게 거래했어요. 그러면 내가 조작할 수 있는 뭔가 없잖아요. 악용의 소지가 적어요. 자, 어차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이 되니까 매매사례가액은. 근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면 좀 유두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5년 내면 유사매매사례액도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자 그런데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줄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건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줍니다.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해당 건물 감정가액이요. 증축한 경우는 증축한 부분에 한정해서 환산취득가액에 100분의 5에 해당한 금액을 양도 결정세액에 더한다. 밑줄차익이요. 그러니까 5% 가산세를 정하는데 자 산출세액이 5%가 아니라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했으면 환산취득가액의 5%를 적용합니다. 가산세를. 악용의 소지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밑줄입니다. 위 1의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용한다. 밑줄자.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환산취득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해서 양도책 0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걸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적용합니다. 자, 쫙 밑줄이 여러분들. 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나서 5년 내 건물 양도하는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면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의 5%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거. 시험에서 이거 산출세액의 5%로 바꿔서 나왔었는데 산출세액의 5%가 아니라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의 5%라는 걸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0페이지 여러분요. 소득세법상 고의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볼게요.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리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요. 일반적인 자산은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죠.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분기 틀렸고요. 2번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신고 의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인 때도 예정신고 해야 돼요.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각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3번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건물 양도한 경우로서 그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어서 환산취득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자,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봐야지 고수예요. 숫자가 맞으면 항상 앞에 있는 것 같이 봅니다. 그래야지 고수예요. 이것은 건물 신축하고 나서 신축하고 나서 5년 내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 준다고 그랬죠. 산출세액의 100분의 5가 아니라 건물 환산 취득가액의 5%입니다. 감정가액 적용했으면 감정가액의 5%지. 이거 산출세액의 100분의 5 틀렸습니다. 자, 환산취득가액이 100분의 5입니다.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봐야지 고수예요. 4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할 수 없다? 아니, 분할 납부할 수 없다? 아닙니다. 양도세 물납이 안 되는 거지 분할 납부는 됩니다. 1,000만 원 초과할 때. 5번 당연도의 누진세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위 이상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 신고해야 한다. 그렇죠? 자, 여러 번 양도했는데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반드시 확정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5번 맞죠, 여러분들?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양도세 물납은 안 되고 분할 납부는 되는데 거기 요건 미출입니다. 고자로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미출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미출, 납부기한 지난 후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미출이요. 재산세는 분할 납부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재산세랑 기준금액은 똑같아요. 근데 분납기한이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내 할 수 있어요. 6개월. 근데 양도세는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나 종부세는 250만 원 넘게 내기 어려우니까 제가 윙크해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양도세는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우습습니다.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 하지 않아서 2개월이요. 미출. 그 다음에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냐. 양도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원래 납기는 최소한 1,000 내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예요. 그러니까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1,200이면 최대 분납하는 금액 200, 1,600이면 600, 1,800이면 800만 원 최대 분납할 수 있습니다. 1,000 내고 나머지게요. 2,000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2,400이면 최대 분납하는 금액 1,200, 3,200이면 1,800 이렇게 절반씩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처리 기준은 정확히 제가 알려드리는 데만 알아주세요. 2천만 원 이할 때는 1,000 내고 나머지 금액. 그래서 1,500만 원이 자 납부할세액이다 최대 분납가는 금액 500, 1,000 내고 나머지요. 꼭 사례를 알아둡니다. 별표에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 징수환급 이런 건 읽어보시고요. 국외예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요. 자, 요게 31, 32, 33 계속 나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국내예산 양도와의 차이점에 유의해서 좀 보시면 되는데 261페이지 국외예산 양도세요. 납세 의무자 봅니다. 국외예산에 대한 양도세 별표 2개 하시고 제 7절에다가 큼지막하게 국외예산에 대한 양도세는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자 미출입니다.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거주는 거주에 한해서 납세를 진다는 거. 3년, 4년 안 돼요. 비거주 안 돼요. 자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거주는 거주자만이 납세입니다. 국외예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자요. 그 다음에 과세대상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는데 거기 과세상물에서 세 번째 줄이요. 국외예산인 경우에는 미등기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다는 거. 미등기 양도에 대한 뭐 이런 거 없어요. 자, 우리나라가 국가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뭐 우리가 전 세계 부동산 등기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등기부 매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등기부 관련한 건 적용이 없어요. 양도차익 계산이요. 262페이지 국외예산 양도 시에 양가로 1번 국외예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 1번이요. 국외예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자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밑줄 짝이요. 국외예산. 2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지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에 원칙 국외예산 양도 시의 실거래가 없으면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 이것도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 이렇게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근데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그 나라의 실지 거래가액이 있더라도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한다. 틀립니다. 자, 양도차익 계산할 때 국외예산 양도 시에는 실거래가로 합니다. 실거래가 없을 때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 방법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보세요. 양가로 2번 국외예산의 필요경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양가로 3번 양도차익의 원화환산 밑줄입니다. 양도차익을 외화 표시에서 원화 표시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자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을 환산해서 계산해야죠. 그럴 때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여기에 밑줄입니다. 쭉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여기가 포인트고 계속 밑줄이요.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 수령하거나 수령일 또는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밑줄 짝이요. 자, 그 다음에 양도 차익 계산에서 자 양도소 과세표준 계산 및 산출세에서 국외예산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밑줄 짝이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적용합니다. 국외예산 양도시도 기본공제는 적용한다. 밑줄 짝. 그 다음에
아무리 꼬셔도 장특공제는 안 되죠. 국외재산은. 기본공제는 되고, 국외재산의 양도세 세율은요, 무조건 6에서 45% 초과도 인세만 적용돼요. 70%, 60%, 50%, 40%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거의 편의시에 놓습니다. 국외재산 양도세 세율, 미등기 70%, 뭐 보기한에 따른 60%, 70, 뭐 이런 거 없어요. 50%, 40% 없습니다. 무조건 6에서 45%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재산 양도에 대한 외국 납부 세액공제, 외국에서 세금 낸 게 있으면 공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외국에 세금 납부한 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세금 계산할 때 그 외국 납부 세액을 공제하는데 그 공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봅니다. 양가로 4번 국외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령에 정하는 국외재산 및 국외재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할까 납부할 것일 때는 다음의 방법 중 여기 비추려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냐? 제목만 보시면 돼요. 1번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방법과 2번 필요경비 산입하는 방법. 필요경비 산입해 외국에 세금 낸 것을 필요경비, 가필,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뭐 바꾸면 옛날처럼 한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방법으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면 틀리겠죠? 외국에 세금 낸 것을 공제해 줘야죠.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외재산 양도세 비교표 있죠? 여러분이 별표시를 딱 해놓고 국내재산 양도와 비교해서 딱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2회 때 문제인데 이거 풀고 우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은요. 자, 기본 소강의 다음에 유학집을 통해서 핵심 유학 강의, 핵심적인 좀 심화된 내용 강의 안 했던 것을 추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주자 갑은 2015년에 국외 한 채 주택을 미화 10만 달러 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했고요. 취득했고 2021년에 동주택을 미화 20만 달러 양도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해당 자산 양도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두었고요. 갑은 거주자. 1번 갑은 국외에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는데 여러분 아까 거기 살짝 넘어왔었는데요. 국외산 양도시에는 필요경비 계산공제 371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 공제를 3% 적용하는 건데 자 기준시가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매겨요? 그러니까 기준시가 매길 수 없고요. 그러니까 필요경비 계산공제 이런 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매겨요? 기준시가에다가 공제를 3% 적용하는 건데.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번 국외주택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요. 외화 차익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환차익은 양도세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눈에 익혀두시고요. 시험에 이미 한번 나왔었고요. 앞서서도. 3번 국외주택 양도 시에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아줘요. 근데 장특공제는 안 해줍니다. 4번 맞고요. 3번도 맞고. 5번 국외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는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무가 있다는데 당연히 국외자산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요. 자, 이렇게 해서 국내재산과 국외재산 양도는 차이점은 별표시해놓고 알아두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서 우리가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은 내용, 좀 더 깊은 내용들 몇 가지는 그런 내용들은 일부는 제가 이제 심화 과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마지막 시간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 과정에서 또 계속 제 강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실전에서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